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때 부모님의 권유로 손자리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였어요. 아내는 사업하시는 저희 아버지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의 딸이었고, 아버지들 간의 약속으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의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 저는 아내의 청순한 외모와 조신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고, 결혼을 하면 내조를 받으며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6개월 정도 만났는데 실제로 저희가 만난 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았어요. 제가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일을 하느라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낼 때이기도 했고, 아내 역시 미술을 전공하여 아이를 가르치는 과외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학생들 입시를 준비하느라 너무나 바빴기 때문이죠. 그렇게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던 결혼식 당일에 장모님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우리 진아가 좀 예민하네. 자네가 잘해주게.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노파심 정도일 거라 생각하며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장모님의 그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나게 될 줄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저희의 신혼생활은 순탄했어요. 크게 아내와 부딪힌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부분을 아내가 편한 것으로 맞춰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벽걸이 시계가 시간이 맞지 않기에 건전지가 다 되었나 싶어 건전지를 교체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시간이 맞지 않더군요. 시계 뒷면을 보니 건전지가 빠져 있더군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는 아내와 저뿐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 당신이 시계 건전지 빼놨어? 네, 째깍거리는 소리가 거슬려서요. 저는 아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림 그리는 일,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아내는 집에 화실을 두고 몇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집이라는 곳이 일의 현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더욱 환경에 민감할 수 있겠다 싶어 단순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손목시계까지 손수건에 싸서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것을 보고서는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손목시계에서 나는 소리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냐 싶었지만 아내는 밤에 잘 때 들리는 작은 소리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내는 불을 다 끄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늘 스탠드를 켜놓고 잤어요. 저는 몇십 년간 살아오던 패턴을 한 번에 바꾸기 힘들겠다 싶어서 아내의 취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제가 일정이 취소가 되어 집에 일찍 들어간 날이었어요. 집에 들어섰는데 한 학생이 울면서 뛰쳐나가더군요.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저 너무 무서워요. 집에 갈래요. 하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아내가 있는 화실로 들어가는데 바닥에 온통 붓이며 미술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아내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도화지 위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위로 검은색으로 낙서하듯 막 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지만 그런 제가 봐도 검은색으로 칠한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혼자 있고 싶어요.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무슨 고민 있어? 아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창밖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 엄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환불을 요구하며 따지는 것을 들어보니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이의 그림을 망가뜨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내가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인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아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도 아내는 늘 제 말에 순종적이었어요.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었고 의견을 물어도 늘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라며 수동적으로 대했죠. 그때는 아내의 그런 모습이 결혼하면 큰 싸움 없이 내조 잘하며 그렇게 잘 살겠다 싶었어요. 사실 아내 전에 만난 여성들은
자기한테 맞춰주지 않으면 토라지거나 화를 내거나 해서 그런 연애에 제가 많이 지쳐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제가 모르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도 저는 아내가 임신을 해서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며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이며 태교에 좋다는 것들도 챙겨주며 아내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바로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명 허니문 베이비였죠.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임신 중이라 예민한 것이라 여기며 이해했는데 출산 이후 아내는 점점 더 예민해져 갔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유독 딸아이를 꽁꽁 싸매고 누구에게도 잘 안 보여주려고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쁘다고 쳐다보는 것도 싫어했고 누군가 말이라도 걸면 상대방이 민망해할 정도로 아이를 품 안에 안고 등을 돌려버렸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손녀가 보고 싶어 집에 온다고 하면 아내는 극도로 싫어했고 아직 아이가 어려서 면역이 걱정된다며 핑계로 자주 오시지 못하게 했어요. 남들은 친정에 며칠씩, 몇 달씩 몸조리하러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데 아내는 절대 친정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더욱더 예민해져가는 아내 때문에 저희는 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저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예민함은 결벽증 증상까지 이어졌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바로 들어가서 화장실 물 청소를 하고 바닥물이 다 마를 때까지 화장실을 못 쓰게 했습니다. 늘 집에만 있는 아내는 퇴근하고 돌아오는 저에게 현관 입구에서부터 살균 스프레이를 뿌려댔고 딸 아이를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제가 회식으로 술이라도 먹고 오는 날이면 저더러 집에 들어오지 말라면서 집에 비밀번호를 바꿔놓기도 했죠. 아니, 술을 먹었다고 밖에서 자고 오라는 게 말이 돼? 그러게, 왜 술을 먹어요? 그래서 지금 나더러 어디서 자고 오란 말이야? 호텔에서 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해요. 술 먹고는 이 집에 절대 못 들어오니까. 저는 정말이지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아내를 이해해야 할지 너무 화가 났죠. 그리고 급기야 저희는 각방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려 아내의 화실로 갔습니다. 아내는 딸아이 방에 있는 건지 화실에 없더군요.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쪽 벽면에 그림이 쌓여 있었는데 아내가 망가뜨렸다고 하는 아이의 그림도 있더군요. 그날은 까만색 먹칠한 것만 눈에 들어왔는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그림은 행복해 보이는 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이의 목마를 태우고 있었고 그 모습을 엄마가 웃으며 지켜보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까만색으로 먹칠한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몇 개의 그림을 더 보는데 아내의 그림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한 그림은 까만 배경에 시계만 그려져 있었고 어떤 그림은 웅크리고 혼자 울고 있는 소녀 옆에 새하얀 토끼가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었죠. 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했고 아내의 정신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아내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상담을 받아보자. 당신 너무 예민한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세 식구가 웃으며 마주한 적이 언제인지. 내가 문제라는 건가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같이 상담을 받아보자고. 그러나 아내는 싫다고 했고 며칠을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친한 친구에게 아내의 상태를 이야기하니 아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강박증도 심해 보인다며 과거 어떤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잘못된 좌아상으로 자란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심해질 수 있으니 빨리 상담을 받아보길 원했어요. 저는 집이 편하지 않으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 길로 곧장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그동안의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죠. 진아가 어릴 적부터 많이 예민하긴 했어. 얘기도 잘 안 하는 애라 늘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지.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건 예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부부 생활이 힘든 상태예요, 장모님. 장모님께서
아내를 설득하셔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아이가 내 말을 듣겠나? 자네가 잘 구슬려서 서로 참고 살게. 내가 진아한테도 잘 얘기할게. 장모님께서는 이 상황을 단순한 부부싸움의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셨어요. 집은 더 이상 쉼터의 집이 아니었고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집이라는 공간이 싫어졌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무척이나 괴로워했어요.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때문에 오직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딸아이가 5살을 맞이한 어느 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은아, 아빠랑 놀이터 가서 놀까? 아빠, 나 나가도 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나가도 되지. 정말? 엄마한테 혼낼 텐데.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딸아이는 시무룩해져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예은이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예은아, 오늘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이랑 안 놀았어? 응, 엄마가 이제 어린이집 안 가는 거래. 저는 황당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예은이가 어린이집에 안 간다니 무슨 말이야? 어떤 애들이 오는 줄 알고 예은이를 그 무리에 보내요. 제가 집에서 가르칠 거예요. 아니, 남들 다 다니는 어린이집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렇게 과잉 보호를 하는 거야? 과잉 보호라니요? 그럼 당신은 예은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예은이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불안해서 집 밖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한테까지 그 영향이 갈까봐 겁이 났고 정말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운다고 했죠. 아내는 그제야 울면서 잘못했다고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렸어요. 그때 당시 저는 아이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아내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쌓였던 것들이 모두 폭발해버린 것이었죠. 아내는 제 말에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딸아이를 저희 부모님 댁에 맡기고 이혼을 진행했어요. 아내는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고 매일같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몇 년을 아이 엄마로 저의 아내로 살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럼 저번에 내가 말한 정신과 상담 같이 받자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내가 자기만의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상담을 하는 내내 아내는 의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지 못했고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열쇠가 본인 손에 있으니 그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나와야 한다고 했지만 아내는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면 치료를 하기로 했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몹쓸 짓을 당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한 채 혼자서 힘들어했다고 했어요. 캄캄한 밤이 되면 새아버지가 자신의 방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고 있다가 소주 냄새가 나서 눈을 떠보니 새아버지가 서 있었다고 했어요. 아직도 그 소주 냄새가 코끝에 남아있다면서 아내는 또 울었습니다. 적막한 공간에 시계 소리만 났고 아내는 초를 세며 빨리 시간이 흘러가길 바랬답니다. 울면서 오열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함께 울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가 키우던 토끼가 죽어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새아버지가 방에 들어와 나지막히 말했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너와 네 엄마도 이렇게 된다고요. 아내의 화실에 있었던 검은색 배경의 시계 그림만 덩그러니 있던 그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울고 있던 한 소녀와 함께 그려져 있던 토끼 그림도 떠올랐어요. 아내가 시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도 제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던 것도 모든 것에 예민하게 군 것들이 퍼즐처럼
왜 그랬는지 알게 되면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이 몰려왔어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그때를 생각하면 숨이 멎을 듯이 가슴이 아픕니다. 처음으로 지우고 싶은 과거를 꺼낸 아내는 너무 많이 울고 힘들어해서 첫날의 상담은 길게 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고 저 역시 아내가 겪었던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께 아내와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애써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당분간 회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오로지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상담이 이어졌고 아내는 그동안에 숨겨놓은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놓았어요. 그리고 점점 더 저에게도 의지를 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아내는 학창시절 유일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져 또래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친구 이야기들은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들로 들렸고 친구들이 아내에게 고민이라도 얘기하면 속으로 아니, 저게 고민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든지 용돈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든지 옆 학교 농구부 오빠가 좋다든지 친구들의 이런 고민들이 아내에게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아내는 그때 당시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 건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그런 게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런 고민을 친구에게 말했는데 그 다음날 아내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어 있었대요. 아내는 그때부터 절대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갈 무렵 아내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내는 알았대요.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요. 아내는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와 둘이서 지하 단칸방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엄마는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는데 너무나 어렵게 살았던 터라 재혼 후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고는 지금 엄마의 행복을 깨트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엄마는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에 걸렸고 그때부터 투병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내는 더더욱 나 하나 입 다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엄마에게조차 그 일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 하나 돌보지 못하는 힘이 없는 엄마는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미련한 사람. 저는 아내를 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엄마마저 재혼한 지 1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장모님은 아내의 친엄마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새아버지가 또 재가를 해서 새어머니를 맞이한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20살이 된 아내와는 따로 살았고 서로 남처럼 지냈다고 해요. 아내는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 후 대기업 디자인실에 취업을 하였는데 새아버지가 어떻게 알고는 회사로 찾아왔었답니다. 아내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벌벌 떨린다고 했어요.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5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악마 앞에서 과거 숨겨두었던 모든 검은 비밀들이 펑 하고 터지는 듯 했다네요. 자기 모습 뒤로 그 비밀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했어요. 악마는 수시로 아내를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고 아내는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 그때마다 그 돈을 해주었다고 했어요. 새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아내는 결국 그 좋은 대기업을 관두고 아이들 과외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 앞에 나타났고 긴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찾아와서 선 자리가 있으니 선을 보라고 했답니다. 남자 쪽 집에서는 친딸인 줄 알고 있으니 그렇게 알면 된다고 아내의 의사 따위는 없었고 아내는 또 그렇게 시키는 대로 선 자리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난 거였습니다. 아내의 새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회사의 거래처 사장이었는데 아내를 빌미로 저희 집과 사돈을 맺고 싶었던 것이었죠. 몇 년을 남처럼 지낸 아내를 친딸이라고까지 속이면서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장인이라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께 딸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아까워서 시집도 못 보낸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요즘 말로 완전 딸 바보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일에 빠져서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
급한 마음에 선자리를 마련한 것이었고요. 아내는 결혼을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몸과 마음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들 앞에서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았고 인간의 탈을 쓰고 사는 그 악마들을 벌하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제 부모님께 가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는데 차마 이 사실을 다 알릴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과 오랜 시간 학대를 받으며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친딸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여린 아이를 학대할 수 있었냐고 당장의 인연을 끊으라며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어요. 아가,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앞으로 내가 네 엄마이니 나한테 기대거라.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와 아내는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회사로 출근해서 장인을 회사로 불렀습니다. 몇 달째 제품의 하자율이 너무 높네요. 허허허, 물량을 맞추려고 쉴 새 없이 공장을 가동하다 보니 그렇다네. 자네가 이해 좀 해주게. 그걸 제가 이해해야 되나요? 장인은 냉정한 저의 태도에 당황하고 화가 났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저희 회사의 직원들도 있는 자리라 그들의 눈치를 보며 더욱더 당황해했죠. 하자 있는 제품들이 그대로 유통되면서 저희 회사 이미지만 안 좋아졌어요. 전년 대비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그 원인을 제품 하자에 대한 불만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아, 그게 앞으로 주의를 하겠네. 앞으로 같은 건 없습니다. 이 바닥에서 일 못하면 거래 못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앞으로 있을 계약 연장은 없는 걸로 하죠. 그리고 제품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겁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장인이 저를 붙잡으며 말하더군요. 아니 자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거래를 끊겠다는 말인가? 나 진아 아빠야. 자네 장인이라고.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며 제 방을 빠져나갔고 저는 장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인간의 탈에 쓰고 그렇게 뻔뻔하게 딸을 이용합니까? 그렇게 살면 지난 과거의 제가 다 없는 걸로 된답니까? 아니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장인 앞에 아내가 그린 그림들을 던졌습니다. 당신 여리고 작은 소녀에게 어떤 더러운 짓을 했는지 기억하지? 장인은 자신의 잘못이 뜻밖의 사람들에게 드러나자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떨더군요. 두 번 다시 저와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그 더러운 얼굴을 내밀 그땐 제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지난 과거 다 까발려서 얼굴 못 들게 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진 제가 안 하고 참는 겁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진아 때문에요. 가해자는 이렇게 얼굴 들고 당당히 사는데 피해자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는지 알기나 아세요? 장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아에게 무릎 꿇고 빌겠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내에겐 당신에게 받는 사과보다 당신 얼굴 보는 게 더 힘든 일인데. 그날 이후 저는 장인의 회사와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장모가 몇 번 회사로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도 않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와 문자가 와서는 차단시켜버렸어요. 결국 저희 회사와 거래가 끊긴 것을 시작으로 품질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다른 회사와의 거래도 차차 끊기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장인의 회사는 부도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죗값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내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저희 부부는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았고 아내는 몰라보게 밝아졌고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 역시 아내의 과거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무엇이 사랑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저희는 딸만 둘 가진 부부로 예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안아줄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거예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꼭 부탁드려요.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